요양보호사 연봉이 5,200만 원, 월급으로 단순 계산하면 약 434만 원입니다. 요양보호사를 잡기 위해 확실한 처우 개선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옆 나라 요양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이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단순히 일본은 돈을 많이 준다로 받아들이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일본은 지금 요양산업의 판 자체를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요양산업을 이야기할 때 왜 일본을 먼저 살펴보라고 할까요? 이유는 단순하죠.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경험한 선진국이기 때문입니다. 고령화율이 20%를 이미 오래전에 넘었고요. 그 과정에서 인력난과 재정 압박, 시설 운영의 한계를 모두 겪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일본은 10년 이상 먼저 경험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본은 무엇을 바꿨을까요? 첫 번째는 운영 방식입니다. 한국은 사고를 막기 위해 요양보호사를 더 배치하려는 구조죠. 야간에 2시간 간격으로 순찰을 돌고 가능하면 직원이 입소자 곁에 붙어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책임이 시설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본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을 늘리는 대신 기술을 도입했죠. 침대 아래에 설치된 센서가 입소자의 심박과 호흡을 실시간으로 기록합니다. 배설 상태는 냄새 센서로 감지하고요. 식사량, 활동량, 수면 패턴이 데이터로 축적이 되는 거죠. 이상 징후가 발생할 때만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겁니다. 사람이 적어도 운영 가능한 구조, 입소자 3명당 직원 0.9명 수준까지 인력 효율을 높이는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줄어든 업무 시간을 입소자와의 정서적 교감에 쓰겠다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는 우리나라의 현 정책과 반대죠. 최근 우리나라는 요양원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으로 인력을 더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AI 발전이 하루가 다른 요즘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두 번째 변화는 자본의 진입입니다. 일본의 대형 보험사 솜포홀딩스는 요양을 본업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본래 자동차 보험 중심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요양을 그룹 핵심 축으로 재편했습니다. 요양 자회사의 매출은 1조 5천억 원 규모, 직원 수가 2만 5천 명에 달합니다. 객실 수는 업계 1위라고 합니다. 요양이 부업이 아니라 미래 전략 산업이 된 것이죠. 자본이 들어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교육에 투자할 수가 있고 브랜드를 만들 수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처우를 개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 핵심이 나오는데요. 일본도 요양보호사가 기피 직종이었습니다. 업계 평균 이직률은 20%대, 낮은 급여와 높은 노동 강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솜포케어는 이직률을 11.4%까지 낮췄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급여 구조를 바꿨습니다. 최고 등급인 케어 컨덕터의 연봉은 약 545만엔, 우리 돈 약 5,200만 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 시에는 434만 원, 간호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급여이죠. 물론 모든 직원이 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개호 프라이드 마이스터 인증제, 즉 직급을 만든 겁니다. 숙련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고 현장을 지휘하는 수석 매니저급 직위를 만든 거죠. 이분들의 급여가 저렇게 높은 것입니다. 결국 단순 돌봄 노동이 아니라 확실하게 전문성을 인정받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최근 선임요양보호사 제도라는 이름으로 처우 개선책이 나왔지만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목표로 삼거나 계속 근로하고 노력하게 만들 만큼 확실한 처우 개선책은 전혀 아닙니다. 모두 공감하시죠? 일본의 최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까지 갈 수 있다. 그런 강력한 로드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양보호사가 평생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는 직업이 아니라 전문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신호를 주는 것이죠. 요양보호사의 전문직화,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처우 문제는 급여가 적은 것도 큰 문제지만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구조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대나 40대의 젊은 인력이 뛰어드는 구조가 못 되고 있는 것이고, 자격증을 따두고도 현장에 나올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일본에서는 교육에 과감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기업 내 대학을 설립해서 연간 수만 명이 연수를 받습니다. 매년 대졸 신입 인력을 요양보호사로 채용합니다. 또한 어린이 직업 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요양 직업을 긍정적으로 인식시키려는 장기 전략도 펴고 있습니다. 직업의 사회적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죠.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저희 아이들도 종종 가는 키자니아라는 곳입니다. 키자니아는 아이들이 직접 직업을 체험해보는 공간입니다. 소방관도 되어보고 의사도 되어보고 승무원도 되어보는 곳이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 있는데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아주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일본은 바로 여기에 요양보호사 체험관을 넣었다는 겁니다. 저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요양이라는 직업을 힘들고 고된 일로만 보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성과 자부심이 있는 직업으로 인식하게 할 것인지, 그 차이를 아이들의 기억 속에서부터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 홍보가 아니라 10년, 20년 뒤 인력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전략이죠. 결국 산업의 지속 가능성은 처우 개선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에서 비롯된다는 걸 일본은 깨달았고, 그 작업을 이미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일본의 요양산업 개선 의지는 바로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요양원을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운영 중심의 장기 임대 산업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걸 바로 마스터리스 장기 임대 운영 모델이라고 합니다. 구조는 간단한데요. 토지 소유주가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계열 같은 전문 운영사가 그 건물을 통째로 장기 임대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설계 방식부터 운영사가 참여해 방 크기, 복도 폭, 동선까지 반영을 하는 거죠. 완공이 되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운영사는 땅을 사지 않는 거죠. 자본을 부동산에 묶어두지 않는 겁니다. 그 대신 사람과 기술 교육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요양보호사의 연봉 5,200만 원 구조도, 기업 내의 대학 설립도, 데이터 기반 시스템 투자 모두 자본이 운영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요양시설을 세우려면 토지와 건물을 확보해야 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매우 큽니다.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는 사실상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죠. 몇 년 전부터 임대 설립을 더 유연하게 하자는 논의가 있었죠. 도심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운영 중심 구조로 가보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쏙 들어갔습니다. 결국 우리는 요양을 아직 시설로 보고 있고 일본은 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10년 뒤, 20년 뒤에는 엄청난 격차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구조적 차이가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니 이해가 좀 되시죠? 사실 우리는 여전히 단순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접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단 7년입니다. 일본은 13년, 독일은 37년이나 걸렸습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준비할 시간이 훨씬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방식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일본은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 중심에 요양보호사에 대한 확실한 처우 개선이 있다는 거죠. 급여, 경력체계, 교육, 사회적 인식까지 요양보호사를 소모하는 인력이 아니라 투자 대상 인력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통합돌봄이다, 통합재가다, 재택의료다,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를 주고 있죠. 하지만 요양 대란을 막는 핵심은 역시나 요양보호사를 빼놓을 수가 없고 가장 핵심 인력이라는 것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겪고 있는 일본이 왜 저런 결정을 하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누가요? 정책을 만드는 정부에서 말입니다. 오늘 영상도 좋아요와 댓글까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